더 어려운 상황을 겹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적인 홍수 조절 기능을 리시했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가 바로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번 장마는 언제 끝이 날까요? 이 하늘에서 퍼붓는 물폭탄이 무려 49일째 이어지면서 관측사상 가장 긴 장마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곳곳엔 산사태 주의보까지 발령이 됐습니다. 빗물이 내려오니까 다 넘쳤어요. 밭으로 넘쳐갖고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신문지가 하나 무너져갖고 위험해갖고 우리 조심하고 상위 때 나가서 자고 있어요. 흙의 지탱력을 감소시키고 그 나무가 흡수하던 물을 그대로 땅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산사태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계속 오고 집안이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산사태 주의보까지 발령이 됐는데 장혜치 평론가님, 체감상으로도 그렇고 이번 장마가 역대 최장 장마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사실 기존의 역대 최장 장마 49일인데요. 오늘 정확히 49일째 장마가 기록되면서 역대 최장 기록과 타이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장마 정선이 활성화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54일로 역대 최장 장마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무려 50일 넘도록 전국에 장마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장마 안전지대가 아니라 산사태 경보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강북, 노원, 도봉, 그리고 서대문과 성동, 중랑 6개 자치구에 이제 산사태 주의보가 발효가 되었는데 특히나 이 서대문과 성동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는 단 한 번도 산사태 주의보가 발효되지 않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지대가 없다. 이런 위기의식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주의보가 발효된 6개 자치구의 주민들분 같은 경우는 비상사태에 미리미리 안전행동 대비 요령을 좀 숙지하시고요. 특히나 산이나 인접한 이 흙이 많은 곳 근처에 거주하실 때에는 이 대피 경로까지도 미리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전라도 순창에 저렇게 갑자기 불어난 물이 민가와 그리고 자동차들을 덮치면서 저렇게 갑자기 거의 산사태 준하는 비 피해가 발생한 모습 저희도 화면으로 좀 만나보고 있습니다. 원래 그럼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현정 의원. 네. 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번 비 피해 산사태가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문재인 정부 핵심 사업인 태양광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이제 성묘를 갔었는데요. 저희 묘소가 이제 굉장히 꼴짜기에 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 산골짜기가 전부 다 나무가 다 베어지고 이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골에도 요즘 가보면 이 저수지라든지 산의 경사진면, 왜냐하면 이게 태양광 발전이 실제로 햇볕을 잘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경사진대에 설치를 해야지만이 이 햇볕을 잘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베고 이제 거기다 태양광 발전소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12,700여 곳 정도가 이제 태양광 발전소가 설립되졌고 예.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취하다 보니 이 전체 한 70% 정도가 문재인 정부 안에서 이제 설치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사고를 보면 주로 태양광 시설들이 무너진 곳이 꽤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이제 물론 그 건설하면서 배수로 시설이나 이걸 뭐 잘 해놨는 괜찮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워낙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런 배수로 시설 기존 자체가 상당히 무해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이렇게 태양광 발전소가 건립된 곳이 굉장히 위험해지고 그에 따라서 밑에 있는 가정집이나 이런 데 피해를 준 것도
꽤 많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의원님 좀 더 나아가 봤을 때는 이번 비가 뭐 전혀 예측 불가능한 수준에 꽤 많은 비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때 뭔가 비 피해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태양광 같은 경우에 민간 사업자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무분별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보통 우리 발전소라 그러면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한 시설로 인식이 되어 왔거든요. 지금 안전성을 비교한 데 있어 가지고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나 호우에 대해 가지고 대처가 미흡한 것이 보이지만은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북한 미사일이 때려도 안전하게 이렇게 건설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태양광이라는 그런 어떤 대안 시설이라고 해서 이제 보급하는 과정 속에서 수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안전 기준을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보고요. 이번에 강변에 뚝이 붕괴된 곳들도 보면요, 보통 흙과 콘크리트가 접합하는 지점, 그러니까 시설물이 있는 지점에 강둑이 붕괴된 경우가 많았는데 토목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흙과 콘크리트가 결합된 어떤 그런 형태의 시설물,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보통 흙 안에 콘크리트 기반을 깔고 그 위에 이제 판넬을 올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결합력이 다소 약해가지고 호우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사실 피해 규모도 집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태양광 시설이 산 골짜기에 그리고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공용도로가 아니라 사도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취재나 아니면 접근이 어려운 곳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우가 끝나고 나면은 총체적으로 얼마나 이게 안전 부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가지고 한번 언론에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요, 이 태양광의 70%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시급하다. 이렇게 책임 공세에 나섰습니다. 태양광을 갖다가 한다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뭐 이 산 기슭 같은 데다 태양광을 설치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 상황을 덮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산이면 산마다, 돌이면 돌마다 온 나라를 파헤쳐 만든 흉물스러운 태양광 시설은 자연적인 홍수 조절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합니다. 안철수 대표, 김정은 비대위원장, 이 산사태의 원인에 꽤 큰 비중을 이 태양광이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했는데, 조 교수님, 근데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오늘 수해 지역을 방문한 이낙연 의원이 아니 거의 평지나 다름없는 곳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그것 때문에 산사태가 생겼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전체 산지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0.1% 불과하다. 좀 과장이다. 야당에서 정치 공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통계를 인용을 했는데 통계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체 지금 태양광 발전소 설치된 장소가 12,700여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12개소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퍼센트로 따지면 전체 0.1%라는 얘기고 이건 또 전체에서 뭐 문제가 발생한 것만 봤으니까 실제 산사태 발생 지역이 1,174곳입니다. 그중에 12곳이 사고가 났으니까 전체로 보면 또 1%가 되는 거죠. 그걸 아마 이낙연 의원은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실제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태양광 발전소가 직접적으로 산사태 원인이 됐는지 아닌지 영향평가를 해봐야 되고 전문가들과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그렇게 추측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뭐 이낙연 의원이나 아니면 여당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들이 이번 수해가 끝난 다음에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서 정말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을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되겠죠. 비 피해 이제 수해가 어느 정도 다 수습이 된 뒤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장혜철 변호사님. 그런데 왜 야당에서 계속 태양광 문제를 거론하냐? 2년 전 산림청 보도자를 보니까 당시에도 이 태양광 관련해서 산사태를 우려했다. 라는 게 산림청의 관련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 수십 년 된 나무를 벌채하면서 경관 파괴, 산지 훼손,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자료가 2018년 4월 30일에 발표가 된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전 정부에서 만든 보도자료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산림청에서 2018년도에 태양광 개발로 인해서 산사태 등이 우려된다는 공식적인 자료를 내세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이 산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더욱더 설득력이 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이고요. 여러 환경 전문가들이나 토목 전문가들도 산사태의 직접 피해 신고가 아니더라도
토사 유출과 같은 그런 피해는 충분히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전국적인 실태 조사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같은 경우도 당장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지역에도 어느 정도의 토사 유출이나 원래 나무가 있었으면 지하로 들어갔을 물이 지표면에 흐르게 되면서 그럼 이 땅 위로 가는 물이 강에 가게 되면 하천 범람, 이제 홍수나 제방이 무너지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요. 이 태양광 개발이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이 수해 피해 복구에 힘써야 하는 것은 자명하지만 이 수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정치권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을 내세워서 한번 검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야당이 이렇게 태양광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면요. 여당에서는 이낙연 의원까지 4대강 논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이번 비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요, 이렇습니다. 수해의 전개 순서가 1번 하천 범람, 2번 농지 침수, 3번 도로 및 주택 침수, 4번 산사태 이렇게 가는 건데 이번에는 4단계가 동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오늘 여야 중진 의원들이 다 수해 현장에 투입이 됐고 방문을 했는데 최근에 정진석 의원이 4대강 사업 없었으면 이번 홍수 어쩔 뻔했냐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낙연 의원이 이건 마치 4대강 이 홍수 관련해서 물 청소할 때 원래 계단 위에서부터 쭉 뿌려야 되는데 계단 아래부터 물 청소한 꼴이다. 이 4대강 자체가 뭔가 홍수 피해에 득이 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이 저렇게 대립하면서 실제적으로 수해를 당한 분들 입장에서 저런 대립한 모습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수해를 당한 분들 입장에서 당장 어떻게든지 도울지를 국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도 하고 법도 좀 바꾸고 실제적으로요. 수해 지원금, 재난 지원금이라 하죠. 수해 지역에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가 되면 재난 지원금 하는데요. 완파돼봐야 뭐 1,000몇백만 원 줘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집을 다시 짓습니까? 저런 모습 보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 정쟁할 때가 아니라 물론 나중에 필요하면 4대강에 대해 또 조사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저렇게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에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수해를 당한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좀 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런 논쟁 자체가 수해를 당한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화나게 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처럼 되면 잘 좋겠는데 지금 야당에서 태양광과 4대강이 좀 굉장히 논란이 세게 붙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홍수 방지 그리고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24조 원을 투입한 게 바로 4대강 사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후보 시절부터 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4대강 사업 혈세 낭비를 전면 재조사하겠습니다. 댐의 관리와 4대강 보호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합니다.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제 대통령이 이제 4대강 논쟁에 좀 가세한 느낌도 있었는데 이준석 의원님, 권성동 의원이요. 오늘 문 대통령을 겨냥해서 4대강 비판할 거면 보호 다 해체하고 홍수 그렇게 자신 있으면 다 파괴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실제로 지금까지 보를 파괴하겠다고 프로파간다로서 계속 활용했던 것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권한 4년 뒤까지 아직까지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는 집권하기 전에 구호와 실제 집권하고 보니까 보의 어쨌든 기능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권성동 의원이 얘기한 거고요. 저는 민주당이 만약 이 치수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뭐 평가하겠다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치수라는 그 영역이 있어가지고 민주당과 민주당 정권에서 지금까지 기여한 바가 무엇이 있느냐. 저는 단 하나도 이제 시설로서 기여한 바 없다 이렇게 확신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한강수계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요. 소양강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지었습니다. 팔당댐 박정희 시절에 지었고요. 한강 호안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들 50대 했고요. 그 이후로 치수사업 뭘 했습니까? MB 때 청계천 다듬은 것 그거 왜 치수사업은 한 거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영향평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과연 지금 이렇게 피해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치수를 위해서 민주당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이번 문재인 정부도 치수 사업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 말씀. 그렇죠. 지금 4대강 홍수라는 것이 만약에 지금 보가 전혀 기여할 수 없는 것이라면은 그 홍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민주당은 보나 댐이나 아니면 호안 개발이나 이런 다른 방식 이런 것에 비해서 다른 방식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 뭐 대형 펌프를 설치한다든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대안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홍수 피해 4대강 탓이다 아니다 태양광 탓이다
앞으로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저희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야당이요. 충북 수해 현장을 찾은 민주당보다 앞서서 호남 지역 현장을 찾았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피해 지역인 전남 구례, 경남 하동 일대를 돌아보니 막상 보도에서 봤던 것보다는 훨씬 더 피해가 심각하고 처참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거든요. 호남 내려가자 한 발 빠른 통합당의 민주당 탄식이다. 오늘 뭐 한 보도 기사 제목이긴 한데 요즘 지지율 격차가 여당과 제1야당 격차가 좀 좁혀졌는데 좀 고무됐는지 모르겠지만 야당, 통합당이 한 발 앞서서 호남을 찾았단 말이죠. 이걸 좀 저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확실히 지금 민주당이 의석이 많다 보니 176석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이 굉장히 둔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실 103석인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재난 터졌을 때 사실은 빨리빨리 의원들을 움직여서 어떤 국민들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특히 이번에 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예전같이 그냥 옷 입고 가서 수해 현장을 그냥 견학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저기 보이는 조영 의원 같은 경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본인이 저기서 1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좌관들과 또 본인의 이제 그 지역구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이제 지금 수해 복구 사업에 나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 같다. 특히 이렇게 의원들이 그냥 노란 조끼 입고 노란 점퍼 입고 가서 대충 어디가 피해가 났는지 사진 찍고 현황 보고 받고 올라오는 이런 스타일의 지금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그렇죠. 실제 가서 이제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앞으로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실제로요. 이게 사실은 이제 해보면 사진 찍고 그냥 그만두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 이 미래통합당이 역시 좀 몸집이 좀 줄어들고 빨리 움직이다 보니 뭔가 좀 이게 신속하게 움직이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고 여당은 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등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발빠르게 특히 본인들의 지금 중요한 지금 지지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수를 좀 빼앗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당도 저렇게 조영 원내대표처럼 발벗고 나선 여러 가지 수해 복구 작업에 동참을 했습니다만 호남을 먼저 선점한 미래통합당이 전략적으로 성공하지 않았냐라는 분석도 많은데요. 근데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재해 때만 되면 왜 이렇게 구설에 오를까요? 어제 수해 복구를 도우러 갔던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때 아닌 인증샷 논란으로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이제 재난 피해 현장을 방문할 때 솔직히 저희 좀 많이 망설여집니다. 바쁜데 괜히 우리들 내려가서 여러 가지 누가 되지 않을까. 연일 피해 현장이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면서 가서 삽질이라도 한번 같이 하고 현장을 살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했어요. 글쎄요. 물론 이 어느 정도 작업 속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비교적 깨끗한 심상정 대표의 티셔츠 그리고 이렇게 진흙 범벅인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의 수해 복구 작업 모습. 이걸 누군가는 악마의 편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논란과 심상정 대표 꽤 많이 문매를 맞았는데 정의당에서 이거 좀 해명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의당에서 해명하기로는 작업 초기에 찍은 사진이고 그리고 언론도 비가 많이 와서 정오에 철수했는데 본인들은 오후까지 남아서 계속 봉사활동했다고 합니다. 예. 이 사진이 올라갔다가 삭제됐는데 이게 옷이랑 장화가 깨끗하다는 지적 때문에 삭제한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하러 가서 보여주기 식으로 사진 남기는 게 좀 부적절할 것 같다는 내부 의견이 있어서 삭제했다고 해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해명이 맞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태영호 의원의 저 모습이 많이 회자되면서 심상정 의원의 사진과 대비가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태영호 의원이 많은 국민들의 또 지지와 응원을 받게 된 것이고 이번에 이 수해복구 봉사활동에서 그동안은 미래통합당과 그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전통적으로 현장 활동에 좀 약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어요. 네. 오히려 현장 갔다가 좀 불필요한 의전을 국회의원이나 이 당대표가 받는 모습 보여주면서 국민들의 반감을 샀었는데 적어도 이번에 이 수해 피해 지역을 복구하는 장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호남 지역으로 가서 조영 원내대표가 1박 하는 것도 그렇고 이 태영호 의원의 저 사진 같은 경우는
정말 제대로 했다는 느낌이 한눈에 들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미래통합당이 그래도 현장에 약했던 부분에서 좀 달라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저는 옷이 깨끗한 것보다 저 자리에 갈 때 굳이 이 당을 드러내는 단체 티셔츠와 모자를 맞춰서 가야 됐는가,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의 비판을 받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정치인들의 수해복구 인증샷 관련해서 오늘 심상정 대표 정의당의 해명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